안녕하세요. 효정다감입니다. 참새가 이륙하기 딱 좋은 시간.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참새 방앗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페이지는 259 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학자 앤서니 마이클 코헨은 자유를 찾기 위해 미국 북부에서 캐나다까지 이른바 지하철도를 이용했던 흑인 노예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기 위해 몸소 그들의 방식대로 생활했다. 그들이 신었던 신발을 신고 걸었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의 방식대로 잠을 잤다. 1848년 헨리 박스 브라운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탈출을 시도했다. 그는 30, 28, 24인치짜리 나무 상자에 몸을 숨긴 채 열차에 실려 리치몬드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갔다. 코헨 자신도 똑같은 크기의 상자에 들어가 같은 조건에서 열차 여행을 했다. 7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그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으며 폐소공포증과 탈수, 고열에 시달린 나머지 몇 차례 의식을 잃기도 했다. 노주 노예들이 참아내야 했던 공포와 결핍감에 대해 말하며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들이 느꼈던 것에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나 스스로 생각한다. 이러한 느낌들은 그가 쓴 역사, 저작물의 주 재료가 된다. 플린스턴 대학의 존 마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자들에게 대학 운동장에서 고대 그리스의 전투를 재현하도록 주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대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직접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열광과 재현은 역사 속에 사례가 있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재현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연극은 역사 편찬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한다. 역사가인 딕슨 웨처는 이렇게 쓰고 있다. 몇몇 가장 우수한 전문가들은 거의 방 안에 앉아있지 않는다. 현장을 향한 열의는 글을 써 나가는 손에 참신함과 독창성, 힘을 더해준다. 오리건 트레일을 답사하고 수족들과 같이 지낸 프랜시스 파크먼이 그렇고 북부 버지니아 전장의 모든 폭탄 구멍을 조사한 더글러스 폴리먼이 그렇다. 셰뮤얼 엘리어트 모리스는 제2차 대전 중에 해군과 함께 배를 타기도 했다. 대양의 제독을 쓰기 전에 모리스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했는데 이는 콜럼버스의 항해와 비견할 만하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손으로는 도끼와 총, 개 머리판, 낚싯대의 감촉을 느끼고 등에는 배낭을 치고 얼굴에는 거센 바람을 맞으며 코로는 소금기 밴 공기를 들이쉬는 일은 역사서를 쓰는 유익한 훈련이 된다. 이처럼 과거라는 것은 직접 살아봐야만 경험할 수 있는 외국과도 같은 것이다. 최초의 전기 작가들 역시 감정이입을 통해 정서적이고 지적인 이해를 촉진시킨다. 그들은 자신이 다루는 주인공의 마음, 다시 말해 그들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는 몸의 감각까지도 파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회와 현상을 보려고 한다. 토머스 쉐더 크비스트의 말이다. 20세기 뛰어난 과학사가인 토머스 크는 과학자의 삶을 단계적으로 복원시키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누차 강조했다. 현존하는 기록을 연대기 순으로 읽다 보면 과학자들이 다음에 쓸 편지나 논문의 제목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주인공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다는 것이 쿤의 주장이다. 그는 만일 당신이 틀렸다면 다른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연구하는 인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그 과학자처럼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냥에 성공하려면 사냥감처럼 생각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과 관련된 감정이입과 연기의 사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선 연구가나 서구 철학자들이 시시하다시피 우리는 동식물에서부터 무생물에 이르는 모든 것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이 동물의 감정을 이입을 해온 역사는 길다. 프랑스의 트루아 프레르 동굴에는 주술사라는 제목이 붙은 유명한 구석기 그림이 있다. 그림의 어깨 아래는 분명히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마치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것에 몰래 다가가는 듯한 자세다. 그러나 어깨 위의 모습은 술록 아니면 엘크다. 이 모습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주술사나 뿔 달린 신에 어울리는 복장을 한 사람,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상 속의 생물, 문자 그대로 반인 반수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이 그림을 그린 구석기인들이 단순하고 미신적이었을 것이라고 아니란 추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주술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이것이 왜
동물 벽에 그려져 있는지 답을 주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그 시절 거기에 존재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동굴 그림을 다르게 해석한다. 우리는 그 원시 화가가 지적이고 사려 깊은 스승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며 그는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중요한 깨달음의 방법을 보여주려 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술사가 사냥꾼이라고 생각한다. 사냥술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기술 중 하나가 사냥감의 가죽을 덮어쓰고 그 무리에 섞여드는 것이다. 사냥을 잘 하려면 동물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냥감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하면서 역할 연기를 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학습 사냥법이 어디 있겠는가? 교육적인 역할놀이는 지금도 세계 각지의 수렵, 채집 문화권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이들은 사냥감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으로 사냥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아이들은 토종새인 브롤가를 잡기 전에 새가 날개를 펴고 달려가는 동작을 따라 하라는 교육을 받는다. 간혹 날씨가 좋은 날이면 덤불숲에서 아이들이 몸에 알록달록한 색을 칠하고 팔을 바깥으로 쭉 뻗어 브롤가 새처럼 나는 흉내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습을 통해 아이들은 새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해야 사냥을 잘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동물들이 생각한다는 관념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수렵 문화의 기초가 된다. 이러쿼이 6개국 연합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연합체 오논다가국의 추장인 오렌 라이온스는 동물과의 강력한 자기 동일시가 성공적인 사냥과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이며 사냥인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우리들은 한 번도 동물의 사고 능력을 의심한 적이 없어. 사냥은 기지를 겨루는 싸움이고 거기서 자주 우리는 패배한다오. 우리는 동물을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어. 그것들을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보아야만 하오. 동물들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들의 영혼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다. 동물의 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게 동물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이오. 그래서 동물을 우리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라오. 어쩌면 동물이 사고한다는 관념은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사냥꾼이라 할지라도 사냥에 성공하려면 사냥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플라이 낚시에 심취한 두 형제를 주인공으로 한 노먼 맥클린의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사냥꾼이 느끼는 사냥감과의 자기 동일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화자인 형은 솜씨가 좋은 낚시꾼이다. 그는 물고기가 놓이는 강의 소용돌이와 급류, 바위들은 물고기의 환경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다. 낚시의 대가였던 동생 폴은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물고기가 어떻게 블라이를 보는지 알고 있다. 그는 또한 물고기 행동에 대한 이해와 직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유인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폴은 간단한 말로 설명한다. 나도 낚싯대라면 꽤나 만졌지. 하지만 물고기처럼 생각하기까지는 3년이나 걸렸다고. 그러자 형이 이렇게 대꾸한다. 어떻게 플라이처럼 생각하는지 훨씬 전에 알았겠지. 말 조련사인 벅 블래너맨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호스 위스퍼러의 실제 모델이 되기도 한다. 그 역시 동물과의 감정이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던 사람이다. 브레너맨은 말과 생각이 일치하도록 생각하기와 사람과 동물 사이의 진정한 일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한다. 그는 말을 길들이기보다 스스로 움직이게 한다. 이는 말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사냥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런 관점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데 브레너맨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말에 타는 방식은 정확히 퓨마가 말을 덮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말등에 올라타서 다리로 몸통을 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말이 자신의 등에 기어오르는 사람을 왜 그토록 싫어하는지 금세 이해가 될 겁니다. 녀석은 두려운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만 살아남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말이라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수천 년 동안 유전되어 온 말의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등에 타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등에 올라가게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브레너맨은 말에게 그렇게 부탁한다. 그리고 그 자신은 미묘한 몸동작과 태도로 이루어진 말의 언어를 사용한다. 요약하자면 그는 말무리의 대장 종마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 브레너맨은 여기에 비밀이라곤 없어요. 그저 말과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춤을 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 복잡한 침팬지 사회를 감정이입으로 연구한 제임스. 감정이입은 오늘날 또 다른 종류의 사냥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 연구에서도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술 시대의 많은 연구자들은 과학의 새로운 사실, 개념, 이론을 찾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냥꾼의 위장과 감정이입 기법을 차용하고 있다. 물리학자인 에른스트 마흐는 과학 방법론에 관한 자신의 책에서 과학자는 사냥꾼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는 과학적 사냥꾼은 방금 목격한 사냥감의 삶의 방식을 상상해내고 그에 따라 자신이 취할 행동을 선택한다 라고 말한다. 현대 생리학의 창시자 클로드 베르나르 역시 연구를 사냥에 비유하며 이렇게 썼다. 목적 없이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다 보면 사냥감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거나 사냥감의 냄새를 맡게 된다. 과학과 사냥의 유사점이 시사하는 바는 놀랍다. 무엇보다 감정이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학자들에게 기대하는 객관적 접근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사냥감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태도는 상상만큼이나 주관적인 연구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수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의 중요한 통찰을 스스로 사냥감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감정이입을 연구 전략으로 삼는 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간다.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침팬지를 관찰한 젤살은 자신과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이입법을 익히게 되었고 신중하게만 사용한다면 대단히 요긴한 과학 연구의 도구가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다. 침팬지가 보여주는 어떤 행동은 우리 인간의 행동과 깜짝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공대에서 수년간 연구한 우리들 중 많은 수가 상당한 수준의 감정이입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일단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다른 침팬지에 대한 태도나 기분상의 작은 변화를 나타내는 미세한 신호를 보다 잘 감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복잡한 침팬지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즉, 직관적인 해석은 연구 대상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인해 가능해진다. 물론 이 해석은 추후에 객관적인 관찰 데이터와의 대조를 통해 진위를 검증받아야겠지만 야생 비비 원숭이 연구로 유명한 셜리 G. 스트럼은 1987년에 쓴 준 인간에서 정서에 근거한 감정이입은 비비 원숭이의 습성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팩이라고 이름 지어준 원숭이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게 될 때까지 이 무리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 결국 패기는 그녀가 동료 원숭이들에게 접근하도록 해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 스트럼은 감정이입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실을 취한 만큼이나 과학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패기는
내가 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예컨대 패기에게 느꼈던 특별한 애착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 연구에 유용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감정과 과학이란 한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상호 배타적이지 않았다. 감정은 과학을 억압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이비 원숭이에 대한 강한 감정이 과학의 성과를 보다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삶은 느낌을 통해서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아닌 것들의 행동을 의인화하여 해석하는 일은 과학계에서는 명백한 금기 행위다. 데스몬드 모리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철없는 원숭이에서 인간을 동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는 동물애의 진정한 감정이입이란 결코 의인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인간의 선입견으로부터 연구자를 해방시켜주는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주장한다. 10대 시절 동물에 의한 모리스의 관심이 어찌나 컸던지 그가 동물의 꿈을 꿀 때는 동물들이 디즈니 만화에서처럼 인격을 갖추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가 동물이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오늘도 잠새 방앗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물이 되어보고 곤충이 되어보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보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새처럼 곤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목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